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자극적인 제목인데 인간이 짐승이 되다 이런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계몽주의의 배경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 계몽주의가 이성을 중심으로 어떻게 발달해 왔나 하는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19세기 그 계몽주의의 전통이 흘러가지고 완전히 클라이막스에 이르게 되는 그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시간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이죠. 찰스 다윈과 프로이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인공지능 챗 GPT 많이 사용하시죠? 그 챗 GPT랑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꼭 사람 같아요. 어떤 때는 정말 똑똑한 그 하인을 둔 주인의 기분이 이런 건가 싶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야 이렇게 챗 GPT가 내 마음에 쏙 드는 대답을 잘 해주니까 사람이랑은 더 이상 별로 대화를 할 필요를 못 느끼는 세상이 올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발달해가지고 어느 그 수준을 탁 넘는 순간이 있다고 하죠. 그것을 특이점, singularity라고 하는데, 그 특이점이 오는 순간을 어떤 분들은 2045년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뭐 2050년이라고도 하고 그보다 더 빠르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인공지능이 인간의 어떤 그 학습 능력이나 인지 능력을 뛰어선 지는 오래이고, 드디어 스스로 뭔가 판단할 수 있는, 그래서 마치 인간의 도구에서 독립된 어떤 에이전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곧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도래를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도 저희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합니까?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을 직업군이 무엇인가? 우리 아이들은 이 인공지능 시대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면서 답은 하나인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걸 해야 된다. 근데 그게 뭐냐는 것이죠. 인공지능은 갖고 있지 않지만 인간만이 갖고 있는 그 독특한 점, 그거를 개발해야 앞으로 이제 세상에서 저희가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질문, 즉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그 질문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의 그 창조를 통해서 사실은 인간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으로 이 우주를 지으시고 지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는 그 한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갖다 놓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숨결을 이렇게 불어넣었다. 그래서 인간은 생명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다른 동물과 식물들한테는 영혼이 없는데 인간에게만 영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존재다. 그래서 인간은 매우 특별한 존재다. 더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전지전능한 창조주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거의 신급으로 창조됐다. 그리고 하나님을 똑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을 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이렇게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이 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더 넓은 사랑을 나누기 위한 그 존재로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에게 축복을 주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지배권 또는 관리자로서의 권한을 위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임 명령에 따라서 인간은 자연세계를 개발하기도 하고 보존하기도 하고 하면서 문명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형상으로 남자, 여자, 그리고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상관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이것은 인간에게 이 우주 모든 만물에 비해서 매우 특별한 위치를 이렇게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특별한 위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권을 부여하신 겁니다. 그래서 천부인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그런 인권이 있다. 그래서 이 천부인권의 개념을 바탕으로 그 후대에 오면은 사람들이 잘못된 제도라든지 시스템을 고쳐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제를 폐지하는데 크리스찬들이 앞장을 서게 되고,
또 남녀 간의 불평등의 문제도 그걸 해결하는 데 있어서 크리스찬들이 앞장을 서게 되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는 그런 모든 시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리스찬들을 부르셨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이런 그 기독교적인 인간관, 모든 인간이 존엄하게 창조되었다라는 그 인간관은 19세기에 오면서 완전히 깨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찰스 다윈이 1859년에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통해서 인간의 기원은 그렇게 신적인 그런 기원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동물들과 똑같이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아주 그 단세포로부터 발달하면서 진화하면서 분화해가지고 인간이 되었다라는 가설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가설이 그렇게 매력이 없었어야 되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벌써 그 유럽 사회의 세속화, 탈기독교화가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든 지식인들이 자신의 학문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다 배제시켜 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렇게 배제를 시키지 못하던 영역이 바로 생물학의 분야였고, 특별히 생명의 기원, 또 인간은 왜 이렇게 고등생물이 되었나, 이런 것에 대한 그 자연과학적인 설명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다윈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그 설명을 해줄게 그러면서, 시작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뭐 단백질이 합성을 해서 세포가 되었고, 그때로부터는 긴 시간이 주어지면 자연이 가장 생존 경쟁에 유리한 것들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생명들을 분화시키고 발전시키고 진화시켜서 이렇게 온 세상에 많은 생명체들이 가득 차게 되었어. 그리고 인간은 그 중에서도 가장 고등하게 발전한 생물체야.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화의 개념을 단지 생물학에만 한정하지 않고 다른 많은 학문의 분야, 뭐 사회학, 심리학, 법학, 이런 모든 분야에서도 그렇지, 이 적자 생존이라든지 자연 선택이라든지 진화라든지 이런 개념들을 써가지고 우리의 학문 분야들을 다 설명할 수 있지, 이러면서 이 진화론을 하나의 그 세계관으로서, 믿음의 토대로서 그 사회가 다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 진화론을 토대로 이제 현대 사회가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현대인의 이 인간관을 바꾼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지그문트 프로이트입니다. 프로이트는 정신분석학이라는 학문을 처음 만드신 분이고, 그리고 지금도 정신과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 정신과에서 쓰는 많은 용어들이 프로이트가 만든 것으로부터 이렇게 시작된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프로이트의 위대한 점이라고 하면 인간의 이 정신세계, 이 의식의 세계를 굉장히 넓혀놨다는 데 있죠. 프로이트의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의식의 세계가 있고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의 바르게 또 사람답게 이렇게 행동하고 사회의 어떤 룰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의식의 세계인데, 그것은 빙산의 일각처럼 굉장히 그 부분적일 뿐이고, 그 무의식의 세계, 그 밑에는 그 해수면 아래에 빙산이 넓게 깔려 있는 것처럼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가 아주 깊이 침잠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의식의 세계는 우리의 의식이 약간 약화될 때, 또는 좀 뭐 환경적으로 좀 풀릴 때, 이럴 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펼쳐 나오는 것이죠. 뭐 그것이 꿈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일탈적인 행위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인간이 지금까지 매우 힘들었던 것, 특히 이제 프로이트가 정신과 의사로서 자신의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그 스트레스성 히스테리 이런 거를 겪는 환자들을 많이 치료를 했었거든요. 그 치료를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서 환자들에게 무엇을 느꼈냐, 그 무의식 속에 그 환자들이 원하는 소망이 억압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억압된 소망을 이렇게 좀 풀어주면서 환자가 회복이 되더라. 그러므로 모든 인간들은 자신의 무의식 속에 있는 그런 욕구,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 이런 것들을 적절한 방법으로 이렇게 해소하고 풀어줘야 스트레스도 덜 받고 세상이 더 살기가 괜찮아질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이트가 인간의 욕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욕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성욕이에요. 생식의 욕구죠. 그 성욕을 억눌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매우 정신적으로 피폐한 생활을 했다. 그러니까 이 성욕을 좀 적절한 방식으로 풀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프로이트는 사실은 뭐 마음껏 네가 원하는 대로 성관계를 해서 성욕을 풀어라 이렇게 했던 것은 아니고, 대화를 통해서라든지 뭐 다른 방식으로 예술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건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내라고
했었겠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던 게 우리의 욕망을 너무 억압해서구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좀 풀어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됐고, 그 프로이트 이후에 인간의 성욕을 아주 풀어헤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사람이 미국의 알프레드 킨제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알프레드 킨제이도 원래 이제 동물 행동을 연구하는 학자였죠. 곤충을 연구하는 학자인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알프레드 킨제이가 인간의 행동과 동물의 행동이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뭔가 생식을 하기 위한 욕구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다른 동물들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동물 세계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생식의 패턴들이 인간 사회에 그대로 똑같이 나타나는 것이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다. 동물이나 인간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킨제이 보고서라는 것을 냅니다. 그때 이제 첫 번째가 인간 남성의 어떤 성행동에 대한 보고서를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 여성에 대한 보고서를 내는데, 그 보고서 내용 자체가 굉장히 쇼킹했다는 것이죠. 그게 1948년 또 1953년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그때 그 굉장히 시대적으로 좀 보수적인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킨제이가 뭐라고 얘기했냐, 지금 미국 사회 그 중산층들이 굉장히 옷을 잘 차려입고 주일날 예배 가서 이제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멀쩡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뚜껑을 열어보면 전부 다 바람 피고 있고 전부 다 이상한 변태적인 행위를 하고 있고 이런 비율이 매우 높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본 미국 사람들이 그 보고서를 읽고서는 아니 사실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아니 나만 빼고 다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성생활을 자유롭게 하고 있단 말이야. 이러면서 미국 사회가 성적인 그 저항선, 윤리적인 기준이 확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킨제이 이후에 미국 사회는 매우 음란한, 그리고 각종 일탈이 매우 정상화되는 그런 사회로 아주 빠른 속도로 미끄러져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프로이트의 이 본능에 대한 해방, 이런 것과 그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기득권 체제, 그 기득권 사회의 해체,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글로벌 성혁명에 이르는 그런 현상까지 오늘날 가져오게 되는 결과가 생겼습니다. 아무튼 이 다윈과 프로이트를 통해서 지금까지 서구 사회가 계속적으로 견지해왔던 그 인간관념, 인간이 매우 존엄하게 창조되었고 인간은 다른 동물들이랑 다르고,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도덕적인 선택을 할 수 있고, 인간은 자신의 본능을 또는 욕구를, 감정을 절제하거나 억제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진 정말 뛰어난 존재다, 이런 높은 인간상을 갖고 있었다면, 다윈과 프로이트를 통해서 아니야, 인간은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인간이란 다른 동물들이랑 공통의 그 세포에서 분화되었으니까 본질상 다른 것이 없다. 그리고 인간이 뭐 특별하게 더 도덕적으로 산다고 하는 것도 사실 그거 허구일 뿐이고, 인간은 동물이랑 똑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거를 타락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제대로 인식해서 인간이 자신의 주제에 맞게끔 사는 거, 나는 이제 짐승이니까 짐승의 주제에 합당하게 사는 그것이 오히려 바른 길이고, 그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하는 데서부터 인간의 진보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죠. 이들의 이런 인간관이 가장 극명하게 요즘 잘 드러나는 것이 극단적 생태 환경주의자들의 논리입니다. 이 극단적 생태 환경주의자들은 인간을 혐오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인간이 다른 피조물이랑 전혀 다를 게 없고 특별한 지위에 있지 않으면서, 인간이 독점적으로 자연을 너무 많이 훼손하고 마더 네이처라고 하죠. 우리 어머니 지구를 매우 괴롭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인간 종족들은 이제는 좀 자제를 시켜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그동안 많은 동물들을 해치고 동물들을 착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이 그런 착취를 하지 못하도록 동물을 보호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극단적으로 가냐 하면, 탄소 중립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기후 위기를 우리가 이제 겪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사실 이 기후 변화가 인간의 활동에 의한 과도한 탄소 배출 때문이다 라는 그 가설 자체도 요즘 과학자들 사이에는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엔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국제기구에서, 또는 엘고 같은 그런 유명한 그 환경론자, 이런 사람들이 기후 위기는 인간이 초래한 위기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를 좀 절제하고 또 인간의 활동을 줄여가지고 탄소 중립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또 어쨌든 이 환경론자들은
탄소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구를 줄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한 명 생길 때마다 그 인간의 활동에 따른 탄소량이 엄청 많거든요. 탄소 배출량이. 그래서 낙태도 지지하고, 그래서 동성애도 지지하고, 애 못 낳도록 하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구를 줄이는 그 모든 활동들에 다 서로 이제 이어져 있고 연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들의 인간관에 동의하십니까? 인간은 정말 특별할 것이 없는 다른 동물들이랑 똑같은 존재일까요? 인간에게 영혼이 없고 인간에게는 오직 육체와 그리고 그 육체인 뇌의 활동, 그 뇌의 활동의 부산물로 나오는 정신작용, 호르몬 작용, 그런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스스로를 돌이켜보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주변에 있는 강아지나 또 내가 주변에 있는 다른 동식물들하고 전혀 차이가 없는 본질적으로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뭔가 좀 다르다, 그래서 나에게는 좀 특별한 것이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을 선택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다윈과 프로이트가 주장한 대로 인간이 육체 껍데기가 있고 그리고 인간의 정신작용이라는 것이 한낱 그 뇌의 작용의 부산물에 불과하다면 앞으로 인간보다 더 뛰어난 뇌 작용을 하는 존재가 태어난다든지 아니면 생긴다든지 아니면 더 뛰어난 육체적인 조건을 가진 어떤 생명체가 나타난다. 그러면 자연 선택에 의해서 인간이 도태되고 멸종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정의로운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21세기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인공지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의 몇몇 엘리트들, 뛰어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은 그때 살아남을 것이고, 그 인공지능보다 현저히 능력이 떨어지는 그 수많은 보통 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인생은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인간관이 한 사회의 방향성을 설정을 하고요, 모든 사회의 정책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스스로 잘 돌아보시고 어떤 인간관을 가지는 것이, 무엇이 진실에 베이스한 기초를 둔, 토대를 둔 그런 인간관인지 깊이 고민해 보시고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성을 선택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